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283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루서울TV 주간 박종진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회 왔습니다. 848호실 주인공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요즘에 기사화는 많이 되는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좀 정직한 분이에요. 그리고 또 뭔가 미래의 해안을 굉장히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자 시절 때. 이번 만날 때마다 느꼈던 건데 요즘에 좀 순환의 시대를 겪고 있는 분을 오늘 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홍문종 전 대표는 안 하고 원내대표 하셨죠? 사무총장. 사무총장. 그리고 뭐 사선 의원이고요. 지금 뭐 기라성 같은 사실 국회 우리나라 입법 역사에 남는 분이신데 요즘에 뭐 친박계니 뭐니 해가지고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괴롭죠? 괴롭지는 않고요. 검찰 조사도 받고 뭐 괴롭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런 때를 위해서 정치인 홍문종이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때를 위해서. 왜냐면 네. 검찰 조사도 이제 이렇게 보면 정말 이게 상대방 적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정도로? 예, 이렇게. 근데 지금도 재판 진행 중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자기들 소기의 성과를 다 얻은 거죠. 뭐 제가 뭐 1원짜리 하나 먹은 것도 없고. 1원짜리 먹은 게 없어요? 뭐 사학 비리 해가지고 뭐 몇십억 나왔던데 75억인가? 75억인가 나왔는데. 얘기해 보세요. 1원짜리 하나 먹은 게 없거든요. 그리고 다 학교에 있는 돈이고 다 우리가 낸 돈이고.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밝혀지고 검찰도 황당해하고 또 많은 분이 황당해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정치를 해도 상대방을 뭐 정치적인 어떤 의견이 다르고 또 그 국민들의 지지가 다르고 뭐 이런 걸로 상대방을 압도하고 해야지 이렇게 자꾸 꼼수 쓰고 검찰을 통해서 이렇게 압박을 놓고 이렇게 하고 하면 정치적 보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검찰에서 뭐 이미 정권이 바뀌면서 뭐 처단해야 될 사람 이름이 올라가 있고 그 중에 하나였다라는 얘기가 뭐 검찰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변 서초동 주변에 아주 파다했고요. 실질적으로는 제가 무슨 공천원금 받았다고 그러고 갔잖아요. 네, 맨 처음에. 그래서 공천원금 받았다고 갔는데 결국은 뭐 학교 사학 비리 무슨 실질적으로 거의 10년 가까이 전에 있었던 일이고. 별건으로. 네, 별건으로. 지금 학교가 돈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큰일 나죠. 노조도 있고 또 우리가 매일 감사도 받고요. 교육부 감사도 받고 우리 자체 감사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마치 제가 무슨 75억을 1원짜리 하나라도 제가 가지고 갔으면 제가 덜 섭섭하고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죄가 있으면 받아야 되겠지만 억울한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이 일에 관해서는 하늘에 우러러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한 점 부끄럼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뭐 재판도 그렇게 응하고 있고요. 이제 단지 일부 몰지각한 언론이나 또 정적들이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이에나처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본인이 왜 처단의 대상자가 됐다고 봐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리는 확실한 거죠? 그거는 뭐 제가 정치를 관두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일 이후에 제가 유서 써놓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탄핵 그때 이후에? 아니, 탄핵도 그렇고,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이제 동지들이 뭐 다 감옥 가고, 대통령 감옥 가고, 우리 뭐 장관급, 솔직히 말해서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나 혼자 있는 것도 부끄럽기도 하고, 또 나를 또 뭐 막 지명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자살을 하려고 했다. 근데 이제 우리 정적 측면에서 보면 제가 그 한국당에서 좋게 말하면 지나치게 당성이 강한 사람이고 또 대통령에게 너무 충성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서 아마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을런지 모르죠. 사실은 이해찬 대표가 집권 20년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집권 20년은 오리지널리 저한테 나온 겁니다. 제가 여당일 때 그 당시 야당에서 난리가 났었죠.
야당 당신들 하는 꼴 보니까 우리 여당이 통일될 때까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 최소한 20년을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었고 사실은 그때는 그 제 마음속에 쟤네들 하는 꼴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해찬의 심정을 이해는 해요. 그러나 네. 택도 없는 얘기라는 거 내가 꼭 그분한테 정해주고 싶은데 네, 택도 없다. 예, 지금 왜 택도 없냐면요. 그 이제 대통령 책임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제도 자체가 이제는 이제 그만둬야 될 제도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책임이 대통령한테 귀속되고 네. 또 청와대가 막 중심이 돼가지고 국회도 무시하게 되고 결국은 이거 뭔가 일을 하려면 지금도 청와대가 지금 저 미국보다도 100여 개 명이 많고 역대 청와대 중에 제일 큰 청와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외교 문제는 우리 장관이 누군지 알아요? 뭐 정모식인가 뭐 이 사람이 뭐 무슨 외교부 장관은 여성분이 아닙니까? 뭐 그런데 그 사람은 그야말 맞다나 외교부 통역원이고 네. 정모식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그렇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문재인 정부도 실질적으로는 비선 라인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아니 비선 라인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비선 라인으로 움직이는 거죠. 아니 저 장관 뽑아서 저 DMZ에 선글라스 끼우고 하는데 총리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자기가 데려간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 얘기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결국은 모든 화살이 대통령에게 맞게 돼 있고 선거 때는 마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대신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다 해줍니까? 해줄 수도 없고 하는 정책마다 결국은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소득주도 성장 망했죠. 뭐 탈원전 망했죠. 지금 북한의 문제 지금 김정은 망했죠. 그러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서기 시작하면 그게 다 무슨 통일부 장관 잘못했다, 뭐 외무부 장관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책임 논의는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지금 상황에서 이 대통령을 중간에서 막아줄 버퍼가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결국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어려운 문제들을 결국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런데 이 해결을 하게 할 수도 없는 데다가 이 대통령은 거꾸로 잘 못 해결하고 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사고 있고 경제는 곤두박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다 그 온몸으로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20년을 해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으면 이건 탄핵감이 더 많은데, 그래요? 아니 탄핵감이 더 많은데, 아니 물론 문재인 대통령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얘기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언제 군용기로 줄 갖다 날르라고 누가 그랬어? 예? 솔직히 말해서 법을 하나하나 따지면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잖아요. 뭐 돈 퍼다줬네 무슨 지금 그리고 제가 미국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왔습니다만 미국하고 일본에서는 대통령 이게 이미 사회주의 국가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물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미리 만나서 우리나라가 이미 사회주의 국가가 됐다. 거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과 일본에.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뭐 일본의 한일의원연맹 회장도 만나고 네. 미국에 가서 뭐 우리 대사도 만나고 뭐 여러 정치인들, 기자들 만나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이 정부는 우리가 사상이 같은 거예요. 생각이 같은 거예요. 같은 민족이라도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하고 가까운 사람들, 종북이나 무슨 하여간 좌익 이런 사람들하고는 말하자면 같은 민족일 뿐이지 같은 형태의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외교 질서로 봐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나중에는 뭐 통일된 다음에 어떻게 될지언정 지금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거 한미일 공조를 어떻게 깰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깰 수 없죠. 그것이 안 되고. 우리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네. 저기 핵 문제는 해결도 안 돼 있고 그거 어떻게 도대체 문재인 정부를 믿고 문재인 정부하고 뭘 하냐.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하고 공식적인 소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유엔이 왕창 다 뒤집혔잖아요. 유엔에 가가지고 남북 전쟁을 내전이라고 얘기해버렸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하기에 아니 정말 우리가 남쪽의 자유와 평화를 우리가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가서 목숨 바치고 나라 지키고 그랬는데 그럼 지들끼리 싸움하는데 우리가 아무 일도 아닌 거기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죽고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봤단 말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뒤돌아서 욕하는. 아, 그래요? 아,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하여간 대통령 인기가 지금 떨어지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떨어진 인기를 지금 이거 회복하려면 뭐 갑자기 뭐 경제가 소득이 $10,000 이상 경제 올라간다든지. 어려워요, 예. 지금. 네. 아니 지금 서울 집값 올라가지고 또 난리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 실업률 최강이죠. 11년. 자영업자들 뭐 지금 예, 엄청 시- 폐업 실업률- 많이 합니다. 지금 대통령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영자 아니에요, 이영자. 20대 영남 자영업자. 아, 예. 신동엽 알아요? 몰라요. 신세대 동쪽은 이쪽 또 여기죠. 옆구리. 동쪽은 뭡니까? 강릉 뭐 이쪽입니까? 아니 강릉 이쪽 강원도. 이쪽 영남. 옆구리 옆은 중산층이라는 거 옆구리. 아, 여기가 옆구리. 예, 신동엽 여기서 다 삐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동안 대통령 인기가 이제 워낙 80% 되니까 다 그냥 뭐 마취약 맞은 듯이 아무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아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못 느끼고 있다가 이제 막 한꺼번에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그 체코 같은 것도 얼마나 저 웃기는 일이에요. 가서 대통령도 못 그러니까 만나고. 사실 대통령 무조건 만나야죠. 그 대통령도 못 만나고 거기 가서 또 원전은 또 팔아먹겠다고 그러면 아니 지네 나라에서는 원전 안 하면서 체코에서 원전 팔겠다고? 도대체 이게 뭘 알고 하셔야지. 체코 대통령은 만나야죠. 아, 대통령이 비어 있을 때 간 거는 일정을 잘못 잡은 거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건 확실히 잘못된 거. 그것도 잘못된 거고 대통령께서 오실 때 기자들하고 오래간만에 뭐 기자 하는 거 뭐 미국식으로 좋대 이렇게 네. 딱 풀고 나와서 좋대. 아니 국내 경제 문제 얘기는 하지 말아라.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제일 관심 있는 거 왜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왜 비행기 타고 다니면 그거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하실 말씀이 없는 거야. 대통령이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뭐 이 재벌이 다 경제 다 망치고 재벌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모든 악의 근원이 되고 재벌 때문에 무슨 저 노동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부터 생각해가지고 나는 사실 그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 지지할 때도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공부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점수를 많이 드렸어요, 솔직히. 네, 공부 많이 했죠. 포럼이나 뭐 이런 거 때. 공부하는 대통령.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젊었을 때는 굉장히 명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대통령이 딴 건 몰라도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빠삭해야 돼요. 정말 알아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그게 정 모르면 그 주변에 아주 엑스퍼트들을 갖다 놔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좌익으로 기울어진 데다가 통계 수차라고는 맨날 저 좌편향된 애들 통계 갖다가 말도 안 되는 통계로 사람들을 계속 현혹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라는 걸 근간으로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거. 지금 유치원 사태도 문제가 뭐냐면 사유재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대학도 사립대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립대학이요. 솔직히 말해서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대학 문제 얘기 잘 하셨는데 대학이 사립이 없어요. 다 공립이에요. 아니 나라에서 돈 몇 푼 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이거는 결국은 개인 재산도 아니잖아요. 개인이 출연한 재산이지만 이거는 법인 재산이잖아요. 네, 건들지 못하죠. 이거는 유치원하고 더 달라요. 이거는 아직 꼼짝도 못 하거든요. 서울대학이 1년에 5천억 가까이 가지고 가요. 나라 돈을. 네. 그럼 우리나라 대학 예를 들어서 저 전문대학 있잖아요. 전체가 가지고 가는 돈이 4천억이에요. 120개, 130개가 되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편중된 그 정책을 펼 뿐만 아니라 그 기본적으로 이 프라이빗 사학이라는 거, 그다음에 사기업이라는 거, 사유재산이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저 배려가 없는 거죠. 그거 없으면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 없으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아니 그러면 그거 제일 잘 나눠주는 데가 북한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북한처럼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정부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의원 내각제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우리나라가 이제 의원 내각제가 맞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요즘에 좀 그런 식으로 고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중심제는 우리가 대통령 5년 단임제도 있었잖아요.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말하자면 그 당시에 대통령이 한 번 대통령 되면 계속 해먹고 또 대통령이 그 물러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슬픈 역사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5년 단임제로 말하자면 그 당시 시대 상황이 그게 맞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맞죠. 네. 맞는데
지금은 사실은 대통령 하려면 5년 가지고는 안 돼요. 더 오래 해야 돼요. 제대로 정착. 그렇죠. 그런데 더 오래 하려면 그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더 오래된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뿌리, 기본적인 정통성, 이거 봐. 여태까지 우리 보수 우익이 생각하는 저 정통성,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여긴 예를 들어서 뭐 이승만, 박정희 뭐 이렇게 이어지는, 여기는 뭐 노무현, 김대중으로 이어지는, 하여간 그런 것부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 5년 안에 내가 다시 컴백 안 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국민적인 합의가 일어나야 될 상황들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초반서부터 막 밀어제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청와대가 저렇게 커진 거고, 청와대에서, 여기 지금 청와대에서 그냥 뭐 마음대로 막 밀어제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필연적으로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소통 부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완전히 지금 청와대 보면 청와대도 완전히 좌파가, 응? 저기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럼 좌파가 보는 세상은 지금 여태까지 했던 세상이 다 잘못되고 삐뚤어진 세상이니까 이거 다 뿌리채 뽑아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정말 국민 아무리 80%까지 갔던 대통령이 40%까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단 그걸 말이에요. 또 적폐라고. 네. 모든 비난이 대통령으로 몰리고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다 져야 되는 그런 시스템에서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책임지면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하고 다른 의견을, 이 총리 대신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또 다양한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부와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말하자면 완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지도자가 5년이라는 건 좀 아깝다. 좀 더 오래 할 수 있어야 된다. 잘하면 짧게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더 오래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내각제가 그 대신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건 결국은 나누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한 당이 독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당이 들어서면 몇몇 당하고 이렇게 같이 연정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자리를 논아주는 연정이 아니라 정책을 쉐어하는 연정이죠. 네. 그런 연정을 통해서 정부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제 내각제로 갈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나라도 내각제로 갈 갈 때가 됐다. 예. 뭐 하여튼 대한민국이 이제 3만 불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더 4만 불로 뛰어야 되는데 지금 막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파도 똑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죠. 보수도 똑바로 서야 되는데, 이번에 엊그저께 김무성 전 대표도 만나서 윤상현이랑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 불구속해야 된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된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그걸 결의안 채택하기로 했는데 의견이 다 합쳐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자리 얘기 좀 해주세요. 뭐 그 얘기가 이제 일부 나왔던 거고요.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저는 뭐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한 게 뭐냐면 탄핵 백서를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탄핵이 이루어졌느냐. 그 과정을 하나 세세히 기록하자. 그리고 이 여의도에서 그 정책에 거기에 말하자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고해성사를 하자. 그래서 하려면 나부터 하겠다. 대통령을 우리가 결국은 잘못 모신 거 아니냐. 대통령을 탄핵으로까지 몰고 가는 우리들 큰 책임이 있다. 네. 그렇게 우리가 탄핵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다 고해성사하자. 잘못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나 이런 분들한테 내가 그날도 사실 약간 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우리가 탄핵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당신들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서 그 당시에는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촛불도 그렇고 뭐 82%가 떴고 뭐 그분들이 주로 쓰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갔어야 될 일이 아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그때 좀 생각이 짧았다. 내지는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보수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하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당신들이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장 표명을 하고 그 입장 표명한 거를 우리 보수의 원류라고 생각하는 니들 다 죽일 놈이라고 그런다. 네. 내가 당신을 만난 것만 해도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판인데 당신들은 다 죽일 놈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 이 보수의 원류에 있는 사람들이 대동단결해야 결국 우리 미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미래가 당신들 보수를 대동단결하자고 그러지 않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나간다는 거지. 무슨 대통령 무슨 저기 뭐 석방해서 무슨 뭐 재판을 받도록 하자 뭐 어쩌자 이건 다 추후의 일이야. 이 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다 당신 정치적으로 지금 와가지고 이제 촛불 세력이 좀 커지고 이제 탄핵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커지니까 이 어려운 난관을 홍문종일 딛고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친박을 딛고 넘어간다든지 넘어가기 위해서 당신 입장을 어떻게 각색하고 윤색하고 사람들한테 좀 억셉터블 하게 하기 위해서 보수한테 당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한다. 그건 안 된다. 그건 나도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진정성 있게 사과해라. 아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탄핵이 옳은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와 보니까 이게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이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좀 회개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라. 하고 그때 내가 뭐 잘못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김무성 대표가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아니 그거 탄핵에 대해서 잘못했다고는 저희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나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대통령을 2번 죽이는 거다. 아니 지금 우리가 석방해서 재판하라 그러면 얘네들이 미래에 콧방구도 안 끼지. 그러면 되지도 않을 일을 왜 하는 거냐 말이야. 그러면 왜 하는 거냐면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럼 정치적인 목적이 뭐냐? 보수의 한 목소리를 좀 글쎄, 만들기 위해서. 보수의 한 목소리를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한 거풀 더 넘어가서 한 단계 더 조금 더 깊숙이 생각하면 결국은 김무성 선생이 이런 거를 통해서 면죄부를 받고 그 보수에서의 자기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한 그 말하자면 첫 단추를 일개 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홍문종이를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 이용당한 거 아닌가 이 바보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아닌가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최순실 씨 생각하면 어차피 대통령을 보자 아까 못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잘못이 있다. 그런데 최순실 생각하면 붕괴하죠. 지금도 화가 나는 건 맞죠. 아니 그러니까 그 최순실이라는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나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했느냐에 관해서 지금 굉장히 아직도 저 사람들이 프로파간다 한 것만 나와 있지 사실 최순실이 뭐였냐에 대해서는 우리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솔직히. 그런 최순실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또 저 사람들이 최순실이 뭐 어떻게 했다 그러는 거 어떻게 아냐고. 대통령을 나쁜 사람이라고 만들기 위해서 덫을 씌워진 게 많다는 거지. 아무래도 그런 실질적으로 부분이 바뀌지만 물론 뭐 대통령의 그 비서들 중심으로 뭘 했다든지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뭐 소통이 좀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 건 아니고 아쉬운 사유가 될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확실히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특히 약간 더 우측으로 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거짓말이다. 네. 이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니들 우리는 처음부터 알았다. 뭐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판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여기까지 끌고 김무성 지금 대표 탄핵한 것에 대해서나 반성 못한다. 반성할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끌고 나오기는 어렵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김무성 대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탄핵 찬성파를 이끌었던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탄핵을 그 당시에는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해.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아니었다라고 이 부분만 좀 인정해달라고 한 것처럼 회개하고 반성의 모습을 국민 앞에 꼭 보여줘야지 이걸 모든 걸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전제적을 걸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잘못한 게 있다. 네. 그럼 오늘 좀 잘못한 거 있는 걸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 아까 얘기했잖아 대통령이 잘 못 모셨다. 잘 못 모셔서 결국은 아니 저렇게 하여간 뭐 촛불도 하고 뭐 난리를 쳤는데 대통령이 우리가 잘 모셨으면 대통령이 그 지경까지 안 갔을 거 아닌가라는 우리 나름대로 그 정말 잘못한 점이 있다라는 거를 내가 뭐 여러 번 인정하는 거죠. 여러 번 얘기했고 대통령한테도 죄송하고 국민들에게도 죄송하고 우리
이저 보수 우파에게도 이제 죄송하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대구 경북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 당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김무성, 유승민, 홍준표, 김성태, 김용태 가면 맞아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유세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그런 사람들한테 공천 받아갖고 오면 다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지금 인디펜던트한 지금 후보들 내려고 지금 그런 무브먼트가 있어요. TK에서는 벌써 자기들끼리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너 탄핵에 어디가 있었어? 너 우익의 정체성이 뭐야?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말하자면 그 TK 지방이 특히 이제 그게 심한 거죠. 네. 지금 김성태 집에 가서 매일 데모하는 거 알죠? 김성태는 100% 떨어져요. 미안한 얘기지만. 왜? 아니 지금 한두 사람 도와주는 사람도 아쉬운데 1,000명씩 2,000명씩 들고 가가지고 난리치면 김성태가 어떻게 붙겠습니까? 거기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쉬운 데도 아닌데. 그렇죠. 강서가 어렵죠. 네. 아니 그럼 자기들 정치 생명하고도 관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 치자 이게. 우리는 그렇다. 그래도 우린 촛불 부대는 와서 뭐라고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기네들 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진보적인 보수하는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는 왜 니네들 못 뭉치냐 뭐 어쩌냐 이렇게 우리가 야단맞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들한테는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번 선거 때 보세요. 홍준표, 김무성, 뭐 김성태 아무도 지역에 가서 저 선거 못했어요. 왜 저기 유세 못했어요. 왜? 오라고 안 그러니까. 오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차라리 홍문종이 오면 좋아해도 그 사람들 오면 안 좋아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도부를 형성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당을 이끌고 다음 21대를 어떻게 넘어가요? 그런데도 사과까지 안 하고. 나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친박계 탈당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번에 지역위원장 조광특위에서 배제될 것이 뭐 확실시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역위원장 이번에 많이 탈락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탈당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제 그럴 때도 얘기했는데 울고 싶은 놈 뺨 따리는 거죠. 고맙죠. 만약에 땡큐입니까? 여기서 그렇게 하면 고맙죠. 왜냐하면 지역위원장 배제하면 고맙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얘네들하고 지금 가고 그 쉽지가 않은데 지금 네. 바깥에서 줄 서 있다니까. 예. 여기보다 훨씬 지금 우리 한국당으로 따지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이번 선거에 그 말하자면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한국당 안에 있는 사람들 못지않게 한국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우리의 고민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냐가 고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말하자면 복당파와 생각이 다른 한국당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태극기 세력을 포함한 세력들. 그렇지. 태극기 세력을 포함한 말하자면 또 제야그룹. 이른바 제야그룹들. 그걸 고민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야그룹이라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말을 들을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 말 들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이미 나가서 바른당에서 다 이미 실험을 했잖아. 자기들 편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자기들이 아이고 추워 그러고 다시 들어왔잖아. 그러면 여기 원래 있었던 당을 지켰던 사람들의 목소리 이걸 자기들이 존중하고 이 목소리 뒤에 숨어서 21대를 자기들이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지역위원장에서 배제하면 한국당은 완전히 이제 분열하게 되고, 그죠? 친박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탈당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죠? 제가 보기에는 다 시나리오가 순서도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위원장을 박탈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내쫓으면 조광지철을 내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결국은 그래서 자기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그 말하자면 그 비난을 자기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되는 게 아니라 자유바른당이 되든지 바른자유당이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듣기로도 이 사람들이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는 주로 홍준표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배제하려고. 뭐 이렇게 배제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친박은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면 마지막 이제 공천 때 가서 뭐 어떻게 이제 그때까지 살살 끌고 가가지고 그때 가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지 뭐. 공천 배제 쪽으로. 그렇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럴 텐데 그런 마각이 드러나면 날수록 이제 이게 이 당이 온전치 못한 거죠. 여기 우리가 당을 지킨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하여간 싫으나 고우나 하여간 우리가 온갖
저기 풍상을 겪으면서 여기 있었던 사람들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쫓을 수도 없어요. 자기들이 내쫓는다 그래도 우리가 또 전당대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내쫓을 수 있는라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복잡하고 힘겨운 작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그 조강특위라는 게 뭐 내년 2월 달까지밖에 무슨 더 뭐 있어요? 지금 벌써 12월이고 뭐 한 2달 남았는데 2달 동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못해요. 네. 오세훈 시장 들어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들어올 사람 다 들어오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만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한테도 바로 이제 이 자리에 와서 얘기하면서 탄핵에 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당신은 탄핵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니냐. 바깥에 그때 국회의원 아니었으니까.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당신이 저쪽 탈당파 사람들 비호를 받고 왔다는 거는 당신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뭐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여기 들어와서 예를 들어 그 탄핵에 관해서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사람들하고 모였을 땐 그렇게 해. 근데 우리 당을 전체를 아우르려면 아까 말한 탄핵에 대한 그런 분명한 입장을 뭐 하여간 최소한도 잘못했다. 우리가 뭐 그 억셉트 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내놓지 않으면 나부터라도 너 떨어뜨리기 앞장설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 전부 다 국민 앞에서 우파들이 다 이제 고개 숙여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잘못 모셔서 잘못됐고 우리가 그때 또 탄핵으로 그렇게 강력히 민 것도 잘못됐고 그래서 다 같이 국민에게 죄송하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를 좀 모색해 보자 이런 얘기인데 쉬운 것 같은데요? 별거 아닌데요?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안 한대. 안 한대요? 네. 지금 절제절명의 상태 아닙니까? 보수가 통합돼야 되고 우파가 통합되는 게 더 중요한 일인데 그 정도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건 통합할 의지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정말 절실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국민들은 그걸 원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분들 얘기는 뭐냐면 홍문정이 너나 그렇게 생각하지. 이제 뭐 다 지난 탄핵에 대해서 그건 과거니까 과거는 묻어두고 그냥 미래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또 과거 얘기는 하지 말자. 그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뭘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니까 하여간 조금 더 두고 보시자고요. 예. 이제 이슈가 더 분명해졌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구성원들이 이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죠. 이렇게 가다가는 21대는 박살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만약에 정리 안 되면 자칫하면 박살나는 거야. 완전 박살나요.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만약에 박살나가지고 쟤네들이 3분의 2 그러니까 이른바 여권이 뭐 정의당이니 뭐 얘네들이 개헌 가능 요건을 만약에 걔네들이 3분의 2를 해버리면 그럼 나라는 그냥 완전히 다 박살나는 것 때문에 사실 그런 게 두려워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네, 전부 다 좀 한 발짝씩 좀 양보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파 보수 통합을 이루는데 뭐 전부 다 힘을 합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야지 나라도 균형 있게 좌와 우가 함께 갈 것 같은데요. 네. 네. 나는 사실 진짜 죽고 싶었어요. 자살하려 했다. 예. 언제? 올 초에? 아니, 그러니까 이 정권 뺏기고 뭐 박근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내가 진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가족들한테도 야 이거 내가 죽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예. 진짜 죽으려고 그랬어요? 아, 수면제도 사놨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떨어져 죽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 아, 내가 국회에서? 저 한강에서. 한강에서 여기 앞에. 예. 근데 낱낱이 그동안 있었던 실상을 말하자면 쓰고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도 쓰고 하여간 뭐 다 딱 정리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아무도 사실 또 우리 말을 들어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정말 명예롭게 내가 무슨 국회의원 4선까지 했고 내가 이제 뭐 이제 나이도 꽤 먹었고 내가 하여간 그런 생각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솔직히 하게 했고 내가 내 동생이 목사인데 동생 만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이제 어머니가 제일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제 뭐 아버님 이제 막 돌아가셨고 어머니 마음에 걸리고 뭐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족끼리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냐면 내가 워낙 비장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진짜셨구나.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나한테 뭐 정치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으려고 난 그 말이 정말 내가 제일 기분 나쁘고 가슴 아파요. 나는 지금 당장 국회의원 뭐 다음에 또 나가서 뭐 빠지 더 달고 이거 난 정말 요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네. 내가 관심이 있는 거는 우리 보수가 다시 아니 나라가 이렇게 개판으로 돼도 되겠냐고. 나라가 제 궤도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우리 보수가 정말 괴멸되지 않고 보수가 새로운 근거를 마련해서 보수가 하나 됐으면 좋겠다. 또 내가 살아 있어야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한마디라도 해야 되겠다. 도와드리기도 하고 하여간 대통령한테 그래서 내가 그때 원내대표 나갈 때도 내가 원내대표 당선되면 최초로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서 대통령 뵙고 뭘 하겠다 이제 그랬는데 뭐 원내대표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랬는데 그런 정치적인 제 나름대로의 그 뭐 목표가 있다 그럴까 제 사명감 같은 게 있어요. 오늘 그 뭐 자살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찡한데 하여튼 뭐 남은 인생 내가 배지 한 번 더 달고 뭐 위원장 더 하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남은 인생은 목숨을 바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와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서 나는 정상화된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한 목숨 바치겠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하여간 우리가 우익이 좀 더 뿌리를 잘 내려서 그동안 이제 우익이 그냥 뿌리채 다 뽑혔잖아요. 네, 우익이 다 뽑혔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또 마련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비우시고 대한민국 그 우파 우익이라는 단어는 별로 안 좋게 들리고 우파 보수를 위해서 대동단결하는데 초석이 돼 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충성. 충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